저출산과 인구 유출 등으로 속출하는 문 닫는 학교들. 그러나 마땅한 폐교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데 도내 폐교 실태를 짚어보고 국내외 폐교 활용 사례는 어떠한지 주민뉴스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찬바람 솔솔 불면 생각나는 노란 속살 고구마. 맛 좋고 영양 많은 구황작물인 고구마의 원래 이름은 감자였다. 우리가 몰랐던 겸손한 고구마의 숨겨진 뒷이야기 알려드립니다. 소 럼피스킨병의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기상 걸린 도내 가축 방역 상황과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낸 강원도청 신청사 모노리스 등 한두를 뜨겁게 달군 현안과 이슈 주간 뉴스픽에서 깔끔히 정리해드립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약상부터 고용위기 지역 지정 탈락으로 충격에 휩싸인 폐광 지역 반응까지 주요 정치권 소식과 지역 소식 네트워크 현장엔에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세계 태권도 주니어 선수권 대회 성료에 이어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건립을 앞둔 춘천시. 이슈 토크에서는 육동환 시장과 함께 춘천이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도시로 국제 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 알아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김우진입니다. 오는 2030년 개통 목표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의 춘천 연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GTX-B 춘천은 본선 종착역인 남양주 마석에서 가평을 거쳐 춘천까지 추가 연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238억 원에 달하는데요. 그간 비용 분담을 두고 국토부와 줄다리기를 내온 춘천과 가평은 조기 개통을 위해 지자체가 건설비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 비용 부담 방식을 일단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원인자 비용 부담 방식을 택할 경우 지자체 재정 투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강원자치도는 국토부의 타당성 검증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 의견대로 원인자 비용 부담 사업으로 확정할지 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통해 추진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 강원 시대를 열기 위해선 앞으로 강원의 정치력과 행정력을 있는 힘껏 모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주요 뉴스쇼 현안과 이슈를 빠르고 쉽게 짚어보는 G1 뉴스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으로 가득했던 교정은 텅 비었습니다. 금이간 외벽이 황량해 보이고 자물쇠는 굳게 닫혀 녹이 슬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 폐교. 추억을 넘어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학교가 사라지면서 마을도 활력을 잃었습니다. 아주 서운하지 뭐. 빈집 같아. 옛날에 여기 사람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 그때 피를 위해주고 댕기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사람도 없어. 수도권 인구 유입과 저출산이 겹치면서 소규모 학교가 늘었고 정부가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펼친 결과입니다. 문제는 폐교 이후에 재산을 관리하는 대책이 병행되지 못했다는 건데 폐교 재산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1999년에야 제정됐습니다. 장기간 방치되면서 철거나 수리비 부담이 생기는 등 매년 유지 관리에만 수십억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이제 유지관리는 교육지원청에서 폐교재산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매년 제초 작업부터 시작해서 시설물 점검을 통해서 그 점검 시설물이 노후된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지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망도 어둡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내년에만 문을 닫는 도내 초등학교는 6곳. 한때 마을 공동체 중심 역할을 하던 폐교에 정상화는 불가능하더라도 지역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활용 방안 마련은 시급해 보입니다. G1 뉴스 박성주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인구 유출과 저출산 여파로 학령 인구가 감소해
문 닫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학교가 사라지다 보면은 지역 공동체 붕괴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주민뉴스에선 박성준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현재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네요. 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학교가 사라지면서 지역사회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이제는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도내에서 폐교된 학교는 482곳에 달합니다. 이 중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291개의 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까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학교는 59곳에 달하는데요. 면적으로는 86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축구장 120개 규모입니다. 예. 폐교 활용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황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네, 도내 전체 폐교 482곳 가운데 매각이 됐거나 교환 또는 반환이 완료된 곳은 283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네. 현재 26곳이 자체 활용되고 있고 114곳이 대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밝힌 향후 계획에 따르면 25곳이 대부, 26곳이 매각, 8곳이 자체 활용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학교 부지와 직속기관, 교육센터 등으로 활용되고 있고 주민 소득 증대 시설과 교육용 시설, 문화시설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령 인구 감소로 문 닫는 학교도 늘어날 텐데 폐교 활성화에 걸림돌이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임대 기간입니다. 폐교에 대한 소유권은 교육청, 그러니까 폐교 활용 주체는 교육청과 임대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은 최장 10년, 하지만 대다수 5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고 도교육청이 필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사업자가 폐교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제약이 좀 많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낡고 오래된 폐교를 중축하거나 신축하기 위해선 도교육청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원상복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이원적인 관리 체계도 문제입니다. 소유권은 교육청, 재원 마련은 지자체가 하다 보니 활성화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이게 제도 개선이 좀 시급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해외 폐교 활용 사례들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폐교를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폐교가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로 재탄생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오사카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미유키모 소학교입니다. 저희가 직접 학교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 학교는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해 문을 열었습니다. 1층엔 레스토랑과 태권도장이 들어섰고 위층엔 사무실이 필요한 기업과 각종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과 노인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도 운영 중입니다. 운동장 일부는 주차장으로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외 사례 살펴봤고요. 국내에 폐교 활용 우수 사례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선 전북 부안군이 폐교 활용 우수 사례 지자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난 2006년 문을 닫은 옛 대수 초교입니다. 지금은 당나무 한지 체험관으로 변신했는데요. 학교 앞에 심어진 당나무 200그루의 영감을 얻어 당나무 숲 체험과 한지 제작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학교와 관련된 유물을 기증했고 시설물 관리도 맡고 있습니다. 네, 박성준 기자가 이제 계속해서 폐교 관련 기획 취재 이어가게 될 텐데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취재하실 겁니까? 네, 학령 인구 감소로 앞으로 도내 폐교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희가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주목하겠습니다. 네, 주민뉴스 박성준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00주년이 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 요즘 편의점에서도 고구마, 감자 간식이 넘쳐나는 걸 보면 가을이 다가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구황작물이라고도 불리는 고구마와 감자는 요즘 소비가 더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혹시 이 두 작물의 재미있는 유래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감자에게 이름을 빼앗긴 고구마, 감자는 원래 고구마의 이름이었다고요? 고구마는 감자보다 60여 년 빨리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재배되던 고구마가 15세기 말 콜럼버스에 의해 유럽에 들어왔고 1590년에서 1600년쯤 중국과 일본에 유입, 한반도엔 1763년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조엄에 의해 처음 전해졌습니다. 그가 대마도에서 길쭉한 이 작물이 가뭄에 강하고 재배가 쉽다는 걸 알게 됐죠. 그는 고구마를 조선에 들여오기로 결심하고 그 씨앗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달콤한 마라는 뜻으로 감저라고 불렀는데요. 그런데 이 감저가 바로 우리가 아는 오늘날의 고구마였죠. 그 후 1824년 또 다른 작물이 함경도 지역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이 작물은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동글동글한 모양의 감자였고 당시에는 마령서라고 불렸는데요. 이렇게 고구마와 감자가 비슷한 시기에 외국에서 들어오다 보니 사람들은 이 두 작물을 자주 헷갈려했고 1900년대 초반까지도 감자와 고구마는 여러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감자는 서양 감자, 둥근 감자, 북방 감자라 불리기도 했고 고구마는 참감자, 남방 감자라고 불리기도 했죠. 또한 한반도에서 초창기 고구마 재배가 어려워 보급이 더뎌지는 사이 감자는 평균 기온이 낮아 쌀이나 밀을 재배하기 힘든 지역에서 식량 작물로 많이 쓰였고 종자 번식을 하는 작물보다 초기 생육이 빠르다는 장점도 있어 주식량으로 감자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마는 원래 이름 감자를 감자에게 내주고 말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의 감자를 감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아졌고 고구마는 일본식 발음인 고기 위마에서 고구마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비슷한 시기에 구황작물로 널리 퍼지며 조선의 농업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도 이 작물들은 추위와 가뭄에 강해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국인들이 사계절 내내 즐겨 먹는 대표적인 작물이 됐습니다. 결국 감자와 고구마, 이름도 헷갈리고 그 출처도 다르지만 둘 다 우리 조상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식량이었죠. 감자와 고구마가 들어온 배경과 그 과정은 다소 복잡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덕분에 따뜻한 간식들을 즐길 수 있게 됐는데요. 여러분은 고구마파인가요? 감자파인가요? 가을이 다가오면서 편의점에서 사 먹는 고구마 라떼 한 잔, 감자칩 한 뭉치를 먹으면서 이 작물들의 재밌는 역사를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한 주간 뉴스 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현안과 이슈만을 골라드리는 시간이죠. 주간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원방송 보도국 홍서표 보도국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네, 첫 번째 뉴스픽은 럼피스킨의 ASF까지 방역 비상입니다. 네, 지난주에 뉴스쇼에서 도내소 럼피스킨병 발생 상황 전해드렸는데 화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했네요. 그렇습니다. 럼피스킨은 소인데요. ASF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돼지에서 발병하는 전염병입니다. 지난 13일에 화천군의 한 돼지 농가에서 발병을 했고요. 지난 5월 달에 철원 돼지 농가에서 발병한 이후에 5개월 만에 발병을 했고 강원도에서는 올해 두 번째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은 일단은 해당 돼지 농가의 돼지 3,500여 마리를 살처분을 했고 그다음에 철원, 양구, 화천 등 인접 6개 시군 축산 이동 금지 조치 그리고 발병 농장 반경 10km 이내 농장과 역학관계에 있는 농장들에 대한 정밀 검사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일단 이 원인이 일단 중요하긴 한데 현재 방역 당국은 야생 멧돼지에 의한 전파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 차단이나 이런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야생 멧돼지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또 야생 멧돼지는 남북으로 오가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완벽한 차단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축 전염병 때문에 이래저래 좀 걱정이 많은 요즘인데 동해안에서는 소 럼피스킨병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린 럼피스킨은 이제 소에서 발병을 합니다. 예, 지난주 양양의 한 한우 농가에서 또 럼피스킨이 발병을 해서 전부 올해만 영동 지역에서 이제 4번째 발병을 했습니다. 그 럼피스킨 역시 발병하면 한우 농가, 해당 농가의 한우는 모두 살처분이 되고요. 발생지 주변 5km 이내 농가의 소독 강화나 이동 일시, 주변에 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일단 방역 당국은 가축에 이상 증상이 발생을 하면 즉시 그 당국에 신고를 해주시고 자체적으로 이제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이나 출입 통제 같은 것을 조금 강화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가축 전염병이라는 게 이게 한 번 뚫리면은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막심한데 위생 수칙들, 방역 수칙들 잘 지켜서 여기서 추가 발병을 좀 막아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픽 어떤 뉴스입니까? 네, 전투원 무전기 결함 없다더니 AS만 200건 넘었다 이겁니다. 앞서 신闻뉴스 통해서 전투원 무전기의 성능 논란 그리고 네네. 특혜 의혹 짚어드렸는데 맞습니다. 이게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뉴스가 지난달 보도를 집중적으로 해드렸죠. 전투원 전방에 배치된 전투원용 무전기의 문제, 불량 문제를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짚어줬던 게 크게 3가지였거든요. 첫 번째는 그 무전기 간의 상호 통신이 좀 거리가 멀어진다거나 산악 지형으로 간다거나 실내외로 간다거나 이러면 교신이 잘 불량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1차 납품분과 2차 납품분 사이에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입찰 과정에서 입찰 기준을 방사청이 애매모호하게 바꾸면서 특혜 의혹을 자초했다는 점, 이 3가지였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고,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것이 저희가 보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항이 또 나왔습니다. 이제 무전기의 불량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춘천 지역구인 허영 의원이 국감에서 지적한 자료를 보면 1차 납품 무전기 400대 중에서 AS, 그러니까 수리, 접수 불량이 접수된 것이 108대, 그리고 2차 납품분까지 하면 모두 250건에 218대가 AS가 접수가 됐고요. 이 중에서 81대는 교체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무전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것이 이 자료를 통해서 입증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허영 의원은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자, 30% 정도밖에 보급 안 된 장비가 불량률이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방사청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통달거리 불량 등의 민원이 나왔었고, 그리고 특혜 시비 등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요것과 관련돼서 그러면은 사업을 추진한 방위사업청은 네. 어떤 대답 내놨어요? 네, 저희가 지난달 취재할 때만 해도 방위사업청이 인정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1차 납품과 2차 납품 무전기 간의 호환이 안 되는 점은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무전기 통신 불량에 대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군인들 사이에서 부대에서 그런 민원이 나오지는 않았다. 집단으로 발생한 건 없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국정감사에서는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 대부분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방위사업청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차, 2차 사업 모두 시험평가의 통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문제가 많아 총체적 관리 부실이 있었던 것 같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낙찰률 문제인데요. 2차 납품에서 낙찰률이 낮았던 거는 결국 성능 문제로 귀결이 되고 그것이 이제 포괄적으로는 불량 가능성이 있었던 것을 방위사업청이 인정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장 상황을 가시화하면 통신 장비가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관리하겠다라는 것이었고, 저희가 이 무전기 사업을 보도할 때 저희가 이 뉴스쇼 시간에 강조해 드렸지만 유사시의 물량 무전기가 가져올 2차, 3차 그런 피해를 우려해서 저희가 보도를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국정감사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인정을 했다는 점에서 저희 보도는 일정 부분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국감에서 문제점이 지적됐으니까 이제 원인 규명하고 개선 조치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픽한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예, 도청 신청사 모노리스 청사진 공개입니다. 네. 2029년에 고은리에 들어설 강원도청 신청사 설계공모 당선작이 공개가 됐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공개가 됐습니다. 자,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청사의 이름은 모노리스입니다. 이 모노리스의 사전적인 의미는
하나의 돌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이 설계 공모에 당선된 그 업체 컨소시엄 팀의 설명은 이 하나의 돌을 거대한 수평적 단일체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컨셉 자체가 이제 거대한 수평적 단일체, 그리고 정형의 입체 광장, 그리고 통합 청사 등 3가지 개념을 적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디자인만 놓고 보면 좀 단순하긴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순수한 강원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고, 건물은 이제 9층 규모 도청 청사가 들어오고 4층 규모의 자치도의회, 그리고 편의시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건물은 궁궐 회랑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구조를 꾸몄다고 하고요. 결론적으로 상징성과 실용성, 보안성, 그리고 마지막 독창성까지 좋은 평가를 받아서 요 모노리스가 선정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도청 신청서에 밑그림이 나왔으니까 이제 네네. 후속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가게 되나요? 네, 일단은 착공은 2026년, 그리고 준공은 2026년 상반기 착공해서 29년 준공 목표인데, 현재는 이제 부지 선정도 끝났고 부지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업 규모도 다 나왔죠. 부지 전체는 한 4,000제곱미터 정도 되고 들어가는 사업비만 한 4,995억 5천억 가까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리하기가 쉬우실 텐데, 부지가 정리됐으니까 부지 매입을 원활히 해야 되죠. 이제 근데 거기 사시는 토지주들하고의 원활한 협의가 좀 관건이 될 것이고요. 4,995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나왔으니까 준공까지 강원자치도가 이 사업비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느냐, 이 2가지만 큰 틀에서 해결이 된다면 우리 2029년 목표한 강원자치도의 새로운 도청사를 우리 도민들이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사가 강원자치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많은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되길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픽 홍서표 보도국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속 현안과 이슈를 빠르게 짚어보는 주요 뉴스쇼.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한 주간에 있었던 주요 정치권 소식과 지역 소식 알아볼 텐데요. 네트워크 현장엔 오늘은 서울과 영서지사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연결해서 정가 소식 들어보죠. 김도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강원 출신 국회의원들의 활약 궁금합니다. 네, 여야 대치가 극심한 만큼 이번 국감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이슈를,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원들은 각 정당의 입장을 대변해 선봉에 서는 동시에 다양한 지역 현안을 국감을 통해 풀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주 원주를 방문했습니다. 문체위 여당 간사인 박정아 의원이 주도한 건데요. 원주 구룡사업 법천사지 등을 방문해 현안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국감이 한창인데 문화유산 구경하러 온 것은 당연히 아니겠고 지역 현안을 푸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구룡사의 명상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는데 국비 지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기존에 확보된 국비 25억 원에 더해 25억 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선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17차례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강원도와 원주시는 국내 대표 폐사지로 관광 자원화할 계획입니다. 역시 정부의 정책과 예산 지원이 필요할 텐데 국회 문체위 의원들이 방문해 직접 보고 설명을 듣고 또 타당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면 일이 쉽게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저희 보도와 관련한 허영 의원의 국정감사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만은 국방위원회 유독 강원도 출신 의원들 많이 포진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접경 지역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국방위에서 지역 현안도 많이 언급되고 있죠? 네, 춘천 지역구 두 의원, 그러니까 한기호, 허영 의원이 모두 국방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강릉 출신인 김병주 의원도 국방위원회입니다. 네, 접경 지역이 강원도 행정면적의 4분의 1이나 되고 군부대 관련 인구도 많다 보니까 국방위 국감은 대부분 지역 현안과 맞닿아 있다고 봐도 될 겁니다. 앞서 허영 의원도 그렇고 한기호 의원도 군 장성 출신답게 날카로운 질문으로 문제점을 짚어내고 지역 현안도 풀고 있습니다. 특히 한기호 의원은 이번에 민통선 북상 문제를 집중해서 다뤘습니다.
연평균 76만여 명이 민통선 초소를 출입하고 있고 농번기 때는 통과하려면 1시간도 걸린다고 현장 상황을 전하면서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GP, GOP, 알파 브라보 찰리 이렇게 이어지는 군의 현재 경계작전 개념은 발전된 무기 체계와 축소된 병력 구조와 맞지 않는다면서 민통선을 북상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민통선을 조정한 건 지난 2007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7년이 지난 겁니다. 그 사이 강원도에서만 4개 군지역에서 14곳 조정 요청이 있었지만 단 한 건도 최종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기호회는 민통선을 위로 올리면 통제 범위가 축소돼 군부대 작전 비용도 줄고 민간인과 불필요한 마찰도 줄어서 오히려 군에게도 도움이 된다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일렀습니다. 요즘에 정치권 뉴스 접하다 보면은 권성동 의원의 행보에 눈길이 갑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향한 쓴소리를 자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경이 있을까요? 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권과 각을 세우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원조 친윤이자 오선 중진인 권성동 의원이 총대를 메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기소 여부를 놓고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발언을 비판했는데요. 검사 한동훈이 증거와 법리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 왔냐면서 이는 명백한 자기 모순이자 자기 부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지금 와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한 대표는 도이치 모터스 사건의 책임자라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1년 7개월 재직하면서 진작 결론을 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동훈 당대표도 권성동 의원을 겨냥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제대로 된 정치, 신뢰받는 정치를 위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권성동 의원에게 오히려 탄핵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권 의원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탄핵을 주도했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건 맞는 거냐 이렇게 되받아친 셈입니다. 어제 보궐선거가 한동훈 당대표의 시험대였는데 실패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공도 아니고 다소 결과가 애매합니다. 금정 고선 승리를 두고도 친한계와 친윤계의 해석이 다를 텐데요.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친윤계 당내 5선으로 할 말을 하는 권성동 의원의 역할은 계속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도환 기자 잘 들었어요. 계속해서 원주에 있는 영서지사 연결해서 주요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기자. 네, 영서지사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폐광진 태백과 삼척이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불거품되면서 지역의 실망감이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연간 330억 원의 국비가 지원돼 폐광 지역의 희망이라고 불렸는데요. 지정이 불발되면서 지역 반응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태백은 지난 6월 장성광업소의 폐광으로 870여 명의 실업자가 발생한 것을 정부가 외면한 것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시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고요. 태백이 장성광업소 폐광 이후에 급속도로 또 나빠질 거라는 여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고. 이번 심사에서는 정량적 기준이 불충족하면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이번 고용위기 지역 지정 탈락이 아쉽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정되지 못해서 우리 주민들은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앞으로 대체산업을 육성해 폐광지를 살린다는 계획이지만 지역에서는 이마저도 청사진으로만 끝나지 않겠냐는 우려가 거센 상황입니다. 네, 폐광 지역의 소멸 위기가 하루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해서 환경기관과 소방기관이 손을 맞잡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이란 신조어 전기차 포비아란 말까지 나왔는데요. 전기차 구매까지 떨어지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원주 소방서를 찾은 김한섭 환경부 장관은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 공언했습니다. 우선 보조금 정책을 통해 회사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차량 제작사에서 제조물 책임보험을 들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또 소방과 만나 스프링클러 작동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작동하면 전기차 화재도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 났던 전기차 화재도 그 스프링클러 작동해서 금방 주변에 번지지 않고 진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본을 충실하게 하는 걸로 정부가 지금 계속 홍보를 하려고 하고요. 소방도 조기 진화를 위한 첨단 장비 구축에 나섰습니다. 배터리를 뚫을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해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겠다는 겁니다. 배터리 팩을 그 금속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물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장비는 물이 침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규 장비는 내년 상반기 보급될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원주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의 성매매 집결지인 힘의촌에 대한 폐쇄를 유도하기 위해서 경찰이 대규모 경력을 투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 힘의촌은 강원도에 남은 유일한 대규모 성매매 집결지인데요. 6.25 전쟁 직후 희망촌과 매화촌이 합쳐져 성매매 집결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직도 36개 업소에 5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홍등가의 불빛이 여전히 밝게 켜져 있는 상황에 경찰은 이번 주부터 순찰 경력을 대규모로 투입했습니다.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가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순찰을 돌고 관할 지구대가 자정부터 3시까지 경력을 투입합니다. 경찰은 성매수자가 힘의촌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성매매 영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든 간에 반드시 단속이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번에 확실히 심어주겠습니다. 또 업주와 성매수자가 공무집행을 방해할 시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찰을 통해 성매매를 조기 차단하는 것과 동시에 성매매가 실제로 이뤄졌을 때 현장을 확인해 반드시 성매매 특별법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영서지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확 끄는 흥미진진한 뉴스를 골라 짚어보는 시간, 뉴스쇼 브리핑 아나운서 이가연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지금 전 세계는 한강 신드롬의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대형 서점에서도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벨상이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잠깐 노벨상을 둘러싼 재미있는 뒷이야기 알아볼까요? 흔히 우리나라 노벨상 수상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고 24년 만에 한강 작가가 수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노벨 수상자가 한 명 더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벨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 출신 수상자는 3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1904년 부산에서 태어난 찰스 제이 피터슨인데요. 수상 당시 미국 국적이었지만 성별과 국적은 따지지 않고 상을 주라는 노벨의 유언으로 국적이 아닌 출생지를 기준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강 작가가 받는 상금에도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스웨덴 화폐로 1,100만 크로나,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3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이 상금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노벨이 남긴 유산인데요. 사망 당시 3,100만 크로나를 남겼고 현재 가치로는 2,300억 원이 넘는 아주 큰 돈인데요. 노벨재단은 1년간 운영한 기금에서 생긴 이자 수입으로 120여 년 전부터 매년 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액의 상금에 높은 가치의 상인 만큼 평생 한 번 받기도 어렵다는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퀴리 부인 세계 최초이자 여성 최초로 2분야에서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노벨상을 거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와 장폴 사르트르인데요. 어쩔 수 없는 정치적인 상황 또는 자신의 의지로 포기하거나 거부했다고 합니다. 노벨상은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수상자를 거쳐오며 귀하고도 재미난 역사가 담겨 있는데요. 123년 노벨문학상 역사에서 한강 작가가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의 영예를 아는 만큼 우리 국민들도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족보는 족발 보쌈 세트, 금일은 금요일, 심심한 사과는 지루한 사과. 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문해력 부족의 몇 가지 예시인데요.
문해력 부족은 학습 능력, 의사소통 등 여러 문제를 불러옵니다. 실제로 교사들에게 학생 문해력 실태인식을 조사한 결과 91.8%가 과거보다 저하됐다고 답했고, 심지어 교사의 도움 없이 교과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학생뿐 아니라 성인들조차도 심각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발표한 성인 문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0명 가운데 3명이 비문해 성인이라고 하는데요. 문해력 저하 문제 왜 점점 심각해지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디지털 매체와 스마트 기기의 확산, 그리고 부실한 한자 교육을 문해력 저하 원인으로 지적하는데요. 특히 한국어의 약 70%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어 한자 교육을 거의 받지 않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문해력 향상에는 독서가 가장 효과적인데요. 디지털 매체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쇼 브리핑 아나운서 이가인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도내 주요 인사와 화제 인물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에 춘천시가 2024 세계 태권도 주니어 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그리고 2028년에는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가 춘천으로 이전을 합니다. 세계 태권도 중심지로 국제관광도시로 춘천이 도약하고 있는 지금 육동환 춘천시장 모시고 그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주일간 송암 레포츠타운 일원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주니어 선수권 대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예, 시민 여러분께 보셨듯이 큰 성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0년 만에 대회가 우리 한국으로 왔고 선수가 129개국 1,600명이 넘었습니다. 방문객이 약 56만 원에서 전체적으로는 약 6만 2천 명의 그 인원이 춘천을 방문했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했는데 춘천 명동에 피자가 동이 났다. 이게 아마 이번 대회를 상징적으로 예. 표현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참석한 국내 관계자들이 춘천시와 또 이번 대회를 준비한 시의 역량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정말 꼼꼼히 준비했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시가 많은 역량을 축적한 축복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선생님, 춘천시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성과물들을 냈는데 네네. 그래도 이것만큼은 꼭 알리고 싶다 이런 성과 있을까요? 경제적 성과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죠. 예. 저희가 한 55억의 그 경제 효과를 추산하고 있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인들의 그 머릿속에 이제 그 태권도의 중심은 대한민국 춘천이다 하는 것을 각인시킨 겁니다. 국내 태권도계, 세계 태권도인들한테 앞으로 춘천이 세계 태권도를 리드하게 될 거라는 그런 그 공통된 인식을 심어준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효과가 있지만은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춘천은 세계 태권도의 중심이 되어갈 것입니다. 네. 저는 이 태권도 대회라고 해서 이게 시합만 치르는 줄 알았는데 축제하고 행사가 아주 다양하게 열리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아주 즐거워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태권도 대회뿐만 아니고 시가 하는 모든 크고 작은 행사의 기본입니다. 춘천은 축제라든지 문화예술 많은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대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는 이런 것을 다 결합을 해가지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죠. 지난 그 세계 태권도 문화축전에서도 그걸 통해서 대단한 성공을 이뤘고 이번 대회에서도 춘천이 갖고 있는 마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형극제를 다 결합을 했습니다. 세계의 그 젊은이들이 와서 즐기고 같이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춘천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극대화하는 것이 앞으로 춘천의 큰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2028년에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가 춘천에 건립이 됩니다. 워낙에 규모가 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같이 이렇게 과정이 쉽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결과적으로 그랬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런저런 이유로 돌고 돌아 이렇게 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논할 건 없고
지난 9월에 이제 다행히 모든 것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 대회는 그 정부가 다 공인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중투심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WT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와 관련된 건립에 대한 준비를 비로소 잘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예. 이 과정을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하고 지역 언론에 각별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어떤 규모로 건립이 됩니까? 예, 송암 스포츠타운의 그 의암호 수변에 건립됐는데 예.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장소입니다. 예. 전체 사업비는 220억 원이고요. 이 중 70억 원을 국가가 대줍니다. 굉장히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국가가 70억을 준다는 것은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국가가 우리 춘천의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를 사실상 그 공인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상 그 4층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갖다 저희가 예정하고 있고요. 앞으로 설계를 잘 해봐야겠지만은 저는 이 건물을 국제적인 랜드마크로 만들고 상당히 많은 기능과 아름다움, 상징성이 포함된 그런 건물로 짓고자 합니다. 현재로서는 2028년까지 완공되고 그때 이제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가 춘천으로 이전하려고 돼 있지만은 가급적 그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본부 건립에 들어가는 시 예산 그리고 경제 효과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주니어 세계 태권도 대회가 바로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한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방면에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가 다 검토하고 승인한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것의 효과를 갖다 극대화하고 춘천의 어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몫입니다. 미리 너무 예단해가지고 어려움을 얘기하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번 세계 주니어 태권도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만큼 앞으로 잘 준비해서 이런 상황이 춘천의 경제, 관광, 교육, 문화 여러 면에서 그 효과 극대화되도록 잘 만들어 나가고 이제 대화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방향대로 레거시 프로그램을 바로 준비해 가지고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가 이전할 즈음에는 춘천의 태권도 도시로서의 모든 기반, 산업적, 문화적, 교육적 기반을 어느 정도 만들고 그런 와중에서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가 춘천에 극대화돼서 남게 되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태권도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춘천하면은 사실 또 빙상의 도시, 유소년 축구의 도시로 또 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맨체스터시에서 스포츠 교류단이 춘천 방문했다고요? 예, 작년에 저희가 맨체스터 시티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예, 예. 앞으로 스포츠를 중심으로 문화 등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시민들한테 이것이 태권도가 가져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꿈 같고 동화 같은 일입니다. 우리한테 맨체스터 시는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메뉴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도시인데 예. 앞으로 두 도시 간의 이제 교류 협력이 본격화되고 이번에 관계자들 두 분이 춘천에 와가지고 샅샅이 춘천의 스포츠 행정, 문화적인 측면, 관광적인 측면을 다 살펴보고 갔습니다. 앞으로 태권도를 중심으로 해서 축구 등 다양한 방면에서 문화 교류를 본격화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분들도 춘천에 한 사나흘 머물면서 굉장히 매료돼서 떠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 여러분께서 맨체스터와 교류에 많은 기대를 하셔도 되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좀 이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춘천이 사계절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려는 이유 역시 지역 관광,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태권도를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태권도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은 태권도를 통해서 춘천을 선진화하고 글로벌 도시화하는 겁니다. 특히 관광 측면에서 이번에 대회가 증명했듯이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쓰고 먹고 머무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태권도가 촉매제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관광과 관련돼서도 레거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춘천이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체류형, 그다음에 국제적인 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올해 상반기만 보면은 춘천을 찾은 관광객 수 지난해보다 17% 정도 늘었어요. 예. 416만 명. 이런 추세라면은 올해 관광객 유치 목표인 1,000만 명 달성도 가능할 거라는 얘기가 저희가 나오는데. 올해 1,000만 명 목표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었고 특히 중요한 거는 태권도의 효과도 있겠지만은 외국인 관광객이 40%가 늘었습니다. 예. 바로 우리가 도모하는 것들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굉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춘천이 태권도뿐만 아니고 재즈라든지 탱고, 고음악제 해가지고 정말 다양하고 깊이 있는 그런 예술 프로그램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많은 외지인들을 춘천에 유인하는 그런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사례를 보고 춘천이 갖고 있는 많은 공연 자원들을 갖다 다 패키지화 해가지고 내년에는 하나의 상품으로 제시할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1,000만 명 관광객 목표를 위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춘천이 국제 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정말 이번에 태권도 행사를 치르면서 여러 차례 얘기하고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예. 숙박 문제입니다. 춘천에는 말씀드리면은 규모가 있고 좀 격이 있는 대형 숙박 시설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도 그렇고 춘천이 가져올 수 있는 많은 기회의 요소들을 갖다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 태권도 주니어 대회를 준비하면서도 숙박 문제를 소화하고 해결하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대회 이후에 춘천시가 해야 될 것은 상당히 숙박난 완화를 위해서 중규모 이상 대규모 대형 숙박 시설을 갖다 유치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저는 대회가 끝나자마자 이와 관련된 시청 내부 회의도 했습니다. 춘천에는 전체적으로는 630개 정도의 객실이 있지만은 100실 이상의 숙박 시설을 가진 업체는 불과 7개밖에 없고요. 예. 어떤 5성급이라는데 4성급 호텔이 전무합니다. 시장이 나서 가지고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더 우리가 이걸 앞당겨 가지고 세계 태권도 연맹이 춘천에 올 때는 적어도 춘천에 숙박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끝으로 정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권도도 그렇고 많은 분야의 춘천이 변하고 비상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시장이 이렇게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태권도 자체의 목적이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중요한 기제를 춘천에 도입함으로써 춘천이라는 도시를 크게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글로벌하고 보다 개방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세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춘천에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태권도를 통해서 춘천 아이들이 건강한 인성을 가지고 또 좋은 체력을 가지고 또 국제적인 세계 시민으로 커가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까지 가져온 성취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지원하에 춘천이 태권도 중심 도시로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잘 다듬겠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가 중요합니다. 네, 춘천이 스포츠를 새로운 동력 삼아서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도시로 또 1,000만 관광 도시로 우뚝 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육동환 춘천시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올해 들어서 가장 크고 둥근 보름달 슈퍼문이 오늘 떴습니다. 이번 슈퍼문 지난해 8월 31일 이후 1년 2개월 만에 뜬 건데요. 깊어가는 가을밤 슈퍼문 보시면서 꿈과 소망을 빌어보는 여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